예, 안녕하세요. 예, 한국전통놀이학교에서 진행하는 제2차 공개 강좌 3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포의 국내 문헌이고요. 아마 저포에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김시습의 만복사 저포기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오주연문 장전사고 산고라든지 여러 있는 그런 것들은 아직 번역이 안 돼서 일반인들은 접하기 쉽지 않았는데요. 제가 이제 오늘은 이제 그런 부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아마 저포를 하시는 분들은 꼭 들어야 되는 게 저포의 원전인 그 오목경을 해석하면서 어떻게 그 유판이라든지 유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유사이가 어떻게 되는지 직접 이렇게 보면 저포에 대한 이해가 엄청나게 빨라질 거라고 봅니다. 예, 백제의 저포 문헌은 2강에서도 진행을 했던 건데요. 3강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 백제가 저포를 두었다 또는 백제의 전통놀이에 대한 기록은 주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중국의 남북조 시대 때 북조에 해당되고요. 후대는 북주라고 불렀습니다. 북주가 고구려를 침략했을 때 온달 장군이 가서 막아서 유명했던 온달이 유명해지는 계기인데요. 그 주서에 보면 백제의 전통놀이는 투호, 저포, 바둑 3개가 이렇게 예시가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북사라고 해서 남북조 시대 때 주로 북쪽에 있던 나라들, 그 나라들이 이제 북위, 동위, 서위, 북제, 북주 이렇게 해서 이것을 우리가 북조라고 하고요. 남쪽에 오늘날 상해 옆에 남경의 도읍을 정한 나라가 4나라가 있거든요. 송제, 양진, 거기 남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조의 역사는 남사, 북조의 역사는 북사. 그래서 북사에 보면 5종류가 나옵니다. 이렇게 투호, 저포, 농주 이렇게 뭐 구슬 같은 거 가지고 하는 건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축구기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구슬치기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서커스 있죠. 공위에서 막 이렇게 서커스 하는 거. 근데 알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쌍육, 바둑 널리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가 바로 수나라 역사책인 수서에 기록이 있습니다. 수서에도 투호, 바둑, 저포, 쌍육, 농주가 있는데 이 기록 말고도 실물로서 미륵사지 동탑지에 가면 주춧돌에 유판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윷놀이가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거울에 신성한 거울에 놀이를 새겨놓은 육박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령왕릉에서도 출토가 됐으니까요. 그래서 백제에서도 바로 실물로서 육박이라는 것. 그래서 아마 놀이학교 제3차 공개 강좌는 육박의 모든 것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육박이 도대체 무엇인지, 육박도 엄청나게 재밌는 놀이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육박에서는 모든 유사이가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아주 특별한,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들이 뭐 승남도란 이런 걸 가지고 자기 마을의 음식점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결합해서 마을 음식점 승남도를 만들 때 할 때 그러한 이제 놀이, 저포라든지 이런 걸 배워놓으면 응용을 해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놀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놀이를 소개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현재 확인된 백제의 전통놀이는 바둑, 저포, 쌍육, 투호, 농주, 육박, 윷.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풍납토성에서 복원을 해서 전승활동을 할 지금 계획을 삼아놓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제 풍납토성에 보면 서울 역사문화혁신지구로 2020년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백제의 역사, 문화를 복원해서 여기서 어떤 문화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전통놀이입니다. 그래서 역사성이 있는 전통놀이를 여기다가 복원해서 전승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마 2023년에 시작해서 올해 이제 겨우 이제 예산이 배정됐기 때문에 2023년에 하게 될 겁니다. 그때 이제 바로 저포도 이 원형을 복원한 형태의 저포가 여기서 아마 전승 활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사극에 저포는 단 하나 등장한다. 제왕의 딸 수백향이라고 2013년에 방영된 거기서 한번 이렇게 저포판이 있는데 이 저포판은 원형을 복원한 판이 아니라 통용되는 판입니다. 이 부분은 오목경을 할 때 오목경을 들어보시면
저포가 어떻게 구성된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이제 주제는 저포가 언급된 국내 문헌입니다. 자, 그래서 순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것은 저포가 아마 고려시대로 오면서 아마 실전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놀이가 아마 상실됐을 거예요. 그래서 현재 확인된 이제 가장 이제 오래된 것은 동국 이상국집, 동명왕편을 쓴 이규보 선생님의 작호가 상국입니다. 상국. 그래서 이규보가 상국이라는 그 훈호를 받게 됩니다. 예전에 관리들은 4개의 공식적인 관호를 받는데 품계, 훈작을 받아요. 품급, 계급, 훈급, 작급. 그 중에 이제 조선시대로 오면 품과 작은 없어져요. 품과 계만 남아요. 그래서 그것을 품계라고 해서 품계석이 남게 됩니다. 하여튼 그 동국 이상국지에 보면 그 편지 중에 저포를 100번 던지면 우연히 한 번은 이길 수 있다네 해서 이 이규보는 육박이라는 놀이도 이규보가 언급을 합니다. 밤새워서 육박을 놀았다는. 근데 저포도 알고 보니까 이분은 전통놀이의 귀재들입니다. 이분은 아마 전통놀이, 원래 이분이 술을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며칠 동안 이렇게 술만 마시고 하다가 바가지에다 물을 떠마시니까 그 바가지에 이상한 얼굴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 누구니? 했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너 누구니? 하면서. 하여튼 이규보는 기행으로 유명한데 아무튼 이규보의 동국 이상국집의 저포가 언급이 되고 있고요. 확 뛰어넘어서 조선왕조실록 세종 11년에 나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크게 두 개 빼 안 나와요. 그래서 이 맹사성, 민여의 권진은 세종 초기에 유명한 재상들입니다. 그 중에 권진이 한 말 중에 저포처럼 소용없는 자질을 버리지 않고, 자기들은 그러니까 이때 이제 조선시대는 놀이를 하찮은 걸로 봤거든요. 그래서 하찮은 나도 이렇게 세종대왕께서 잊지 않고 쓰셨으니 하는 그런 뜻입니다. 나중에 이분들한테 사궤장을 내리는데 사궤장은 어디서 만나느냐 아시죠? 승경도요. 승경도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사궤장을 내리면서 궤장을 내리면서 사궤장을 내리면서 이때 올린 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저포가 언급되는 거 봐서 이 사람들 다 저포를 알고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명종 때 또 한 번 나옵니다. 하여튼 그리고 조선왕조실록은 저포가 안 나와요. 이것은 이제 더 이상 저포가 아마 안 놀고 아마 승경도나 이런 것들이 대체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적어도 저포에 대한 언급들이 있는 거 봐서 저포를 모르는 건 아니에요. 세종대왕, 명종. 자, 그 다음에 쭉 가서 정조시대 때 이 다산 선생님의 다산 시문지에서도 나오는데 번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다산 시문집에 나오는 건데 저포를 쌍육이라고 했습니다. 저포와 쌍육은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쌍육은요 2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거고요. 저포는 5개의 윷을 던지는 거예요. 이것을 쌍육놀이라고 번역했으니 참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윷이라고 했으면 그래도 좀 받아들이겠어요. 왜냐하면 조선 후기에는 윷을 저포라도 쓰기도 했거든요. 척사라고도 썼지만 저포라도 썼으니까. 여기 쌍육놀이는 하여튼 잘 몰라서 아마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하여튼 쌍육놀이와 골패놀이라는. 자, 그리고 또 우리 이 다산 선생님께서 이 예천에 갔을 때, 예천에 벼슬로 갔을 때 거기 그 동원에 그 동쪽에다가 정자를 짓습니다. 그래서 반은 어울리다, 학은 고고할 학. 그래서 학과 어울리는. 이 뜻은 뭐냐면 반학이라는 것은 내가 선비로서, 관리로서 어디에 물들지 않고 고고하게 관리로서 지조와 절개와 청렴한 것을 지키겠다. 그래서 반학정이라고 이름을 지고 거기다가 이제 우리 다 선생님이 그 반학정 그 길을 그 반학정을 세우면서 그 기념해서 표문을 올리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저포나 장기 이런 것들을 하찮은 걸로 봅니다. 이런 걸 하지 마라. 그러니까 조선시대는 이미 세종, 성종 때는 이 전통놀이를 되게 하찮게 봤습니다. 하여튼 자, 그래서 하여튼 다 선생님이 반학정기에서 이렇게 저포를 언급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앞쪽에 시문집에서도 저포가 나오고 반학정기에 저포가 나옴으로써 이때 민간에는 그래도 저포가
행해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이 세워진 후에 한 300년이 더 좀 지났거든요. 300년, 400년 정도 되는데도 저포를 언급하는 거 봐서. 그런데 놀랍게도 중국과 우리나라에 저포판이나 저포 유시, 그림으로 남아있는 것은 한 점도 없어요. 다른 쌍용이나 이런 것들은 다 그림이 있어서 되는데 이상하게 저포만 아직도 실물 판으로 안 나왔어요. 저포판이 실물로. 왜 실물로 안 나왔느냐? 그 이유는 바둑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무 막대기를 꽂아서 했어요. 그러니 판이 안 나오죠. 당연히. 무지 간단한 이론입니다. 만일 육박판이나 쌍욕판처럼 판으로 되어 있다면 당연히 전수가 됐겠죠. 나무를 꽂아서 했기 때문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산 선생이 계실 때까지도 이렇게 저포가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같은 정조 대왕시대, 다산과 거의 같은 시대에 이 최재공, 번암 최재공, 오늘날 수원화성을 설계하신 분이죠. 최재공에서도 식당 뒤에 화당에다 촛불 훤히 밝히고서 저포 노래하며 출중한 재주 자랑하노나. 물론 다른 데서는 이 저포를 유시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록상으로는 저포라고 했으니까 그냥 저는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 정조시대도 저포라는 기록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는 전기부터 꾸준하게 저포가 언급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얘기는 이제 바로 오주, 연문, 장전, 사구입니다. 오주라는 것은 모든 세상이란 뜻이고요. 연문이라는 건 쓰잘데없는 글, 장전이라는 것은 그냥 흩어져 있는 이런 글들, 산고도 마찬가지.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글들을 모은 것들이라는 자기 겸양의 표현입니다. 백과사전인데요. 이덕무의 손자였던 이규경, 그 이덕무도 청장관 전서라고는 실학과 관련된 대규모 그 백과사전을 냈는데, 하여튼 이 집에 책이 엄청나게 많았죠. 그래서 이덕무를 서치라고 불렀습니다. 책바보. 이덕무의 책을 가장 많이 본 사람이 그 유명한 박제가입니다. 박제가. 그러니까 이분들은 다 같이 오늘 탑골공원에 백탑하라 그래서 맨날 술 마시고 놀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서자들이라 벼슬길이 막힌 거예요. 그 벼슬길을 정조임금이 열어준 거죠. 규장각 검소관으로. 하여튼 이덕무의 손자인 이규경이 오주 연문 장전 산고라는 엄청난 책을 내는데 뭐 60권 60책이나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거기에 여러 놀이에 대한 변증이 있어요. 변증이라는 게 요즘 말로 하면 증명하는 거죠. 변증. 거기에 희고 변증설, 그러니까 전통놀이 도구에 대한 변증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포가 있는데 이건 이제 번역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약간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좀 더 번역이 말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아마 처음으로 번역했으니까 아마 이해는 되실 겁니다. 자, 요겁니다. 저포는 저포라는 글자는 민간에서 이렇게 저포라고 쓴다. 나무 목자 저포를 쓰지 않고 손수자에서 저포라고 하지만 틀린 것이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이 글자 저포는 틀린 글자다. 가죽나무 저자에다가 창포, 포자를 써야 된다.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죠. 틀린 것이다. 그다음에 구체, 그다음에 여기에는 효라고 하는데 이런 글자는 한자에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 글자를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9개, 구체라는 것은 9개 유사입니다. 현재 저포는 12개의 유사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9개 유사위를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 같은 구체, 효자. 정확한 뜻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산호시화라는 책에 있다. 그리고 저포는 노자에서 기원한다. 지금은 그것을 뭐라고 하냐? 노났다라고 한다. 호로라는 것은 노났다는 뜻입니다. 노났다. 호는 부르다. 노는 노. 그래서 노났다. 야, 그러니까 야 우리 노났다 놀자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취, 순색이, 승지. 뭐냐면 취라는 것은 거두다. 순색이라는 것은 섞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독과 치가 같이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 말하는 왕체죠. 왕체. 순색, 그 섞이지 않은 색깔이 갖고 있는 유사이를 가져야만 승리를 한다 그래서 그 뜻을 취했다. 이런 뜻입니다. 했고 이명지 그것으로서 바로 저포라는 이름, 호로 노났다라는 이름을 지었다. 박물지에 그렇게 나와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노자가 서쪽 오랑캐 서역으로 가서 작저포, 이게 이제 지금 나무 목자 저포가 이제 진짜 저포라는 거죠. 저포를 지었다. 오잡조에서 박이라고 하는 것, 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저포다. 오잡조에 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지금의 저포다. 노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또는 그것이 전해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남겨진 놀이법이다, 이런 거. 그리고 이것은 화도회라는 책에 나온다. 화도회는 뭐냐면요, 삼재도회라고 청나라 사고전세에 있는 가장 유명한 책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물을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삼재 도회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화도회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 저포, 여기 이렇게 지금 손숫자로 있는 저포를 본다면 옛날 거와 지금이 다르다, 이런 뜻입니다. 저포는 옛날 거와 지금이 다르다. 지금 소용하고 있는 것, 지금 그 조선에 막 널리 알려진 것은 남쪽 오랑캐들, 그러니까 중국의 남쪽에서 온 거란 뜻입니다. 본주로 남만, 본래 남쪽의 지역에서 온 것이다. 그리고 두꺼운 종이를 쓴다. 그러니까 나무를 쓰지 않고 종이를 쓰고, 거기에 바깥에는 검은색, 안쪽은 흰색으로 해가지고 여러 무늬를 놨다는 거죠. 무늬. 그러니까 지금의 화투와 비슷한 걸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무늬를 놨다. 청색, 적색, 원형, 반형, 4개의 그 품목이 있다. 어떤 것은 푸른색, 그 다음에 붉은색, 그 다음에 둥근 거, 그 다음에 반달처럼 생긴 거, 하여튼 4종류가 있다. 그래서 그 4종류가 각각 12개씩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푸른색으로 된 거 12개, 붉은색으로 된 거 12개, 둥글게 생긴 거 12개, 반달로 된 거 12개. 그래서 모두 48m. 꼭 화투잖아. 화투가 48m로 돼 있죠. 하여튼 우리나라 동방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동방은 훈민정음에서는 사자, 훈민정음에서는 그 사자가 이제 저기 그 윷사자거든요. 그래서 사자라고 하는데 저포라고 부른다. 그래서 지금은 윷도 저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틀린 게 윷은 4개로 던지는 거고 저포는 5개로 던지는 거라 다른 건데 그냥 통칭해서 저포라고도 부른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수광의 지복유설에서는 탄이라고 불렀다. 탄이라는 것은 저포다. 저포놀이, 탄이는 저포놀이다. 그리고 진나라 도관은 관리직에 충실해서 제참자 여러 참모들과 놀이에 빠져서 일을 하지 않는 놈들에게 명령하여 술그릇하고 저포놀이 도구들을 전부 다 강물에다 던지라고 하였다. 일은 안 하고 맨날 저포만 하고 도박이나 하고 술이나 마시니까요. 했다. 그래서 이것을 벼슬아치들이 돼지처럼 돼지 같은 노예가 되는 놀이라고 불렀다 이거죠. 그러니까 벼슬아치가 돼지 같은, 왜냐면 처먹고 술 마시고 노르니까. 그래서 저노라고 불렀다 이거죠. 그래서 저노시라고 불렀다. 관리들이 해서는 안 되는 벼슬아치들의 돼지놀이, 이렇게 부릅니다. 저노시라고 불렀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저포가 아주 오래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대략 번역이 이런 겁니다. 약간의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저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다른 우리가 사서삼경 같은 것은 너무나 익숙한 용어들이라 번역이 쉽지만 전통놀이나 의학이나 생활 관련된 것들은 무지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어제 번역한 거라 그래서 조금 이제 찾아보고 하면 큰 틀에서는 뭐 틀린 번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오주연문 장전상고에 있는 저포에 대한 변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게 국내에 있는 저포에 대한 거의 모든 사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별로 없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가장 완벽한 저포는 없습니다. 만복사 저포기에는 저포를 놀았다는 딱 한 구절만 있는 거지. 그래서 저포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가장 많은 것은 만복사 저포기가 되겠죠. 그러나 저포에 대한 설명은 아닌 겁니다. 그건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김시습의 만복사 저포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김시습은 수양대군의 개유정난의
반대를 했죠. 그래서 거기에 저항한 사람은 7분이 세상을 떠나셔서 현재 노량진 언덕 위에 사육신묘로 7분이 남아 계시고, 그리고 수양대군이 군왕으로 있는 하늘은 벗삼아 있지 않겠다 해서 삿갓을 쓰고 천하를 주유하면서 비판적 지식인으로 살았던 바로 생육신 중에 한 분이죠. 김시습. 그의 절친이자 조선 최대의 천재라고 했던 서거정이 수양대군에 붙어서 어용 지식인이 됐다면 김시습은 비판적 지식인으로서, 그러나 두 사람은 똑같이 위대한 기록들을 많이 남기죠. 서거정은 동국 통감을 남기고 김시습은 이제 금오신화를 남기는데, 그 서거정이 젊은 시절에 술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방탕하게 놀았어요. 그래서 감옥에 갔는데 옆방에 어마어마하게 이쁜 여자가 감옥에 온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도화서에 화사라는 관직을 가지고 있던 우리나라 조선 유일의 관직을 가진 홍천기라고 하는 여성이었던 거죠. 그 기록이 나옵니다. 바로 그 홍천기를 소재로 해서 만든 드라마가 그 홍천기입니다. 막 엉뚱하게 SF로 만들어가지고 한 인간, 세종대왕 때 여성이, 장영실은 노비였잖아요. 그 노비였던 장영실을 발탁해서 관리로 삼고 여성인 홍천기를 도와서 화사도 직책이거든요. 종칠품인가? 정식 품계를 받은 관리로 임명했던 세종대왕의 꿈은 없어지고 맨날 이상한 그 봉사가 나와서 완전 망친 드라마라고 저는 봅니다. 위대했던 한 시대 여성들이, 여성사에서 무지 중요한 한 인물, 그게 홍천기인데, 그 홍천기를 역사의 기록에 남긴 사람이 바로 서거정입니다. 그 서거정과 함께 당대 하나는 어용 지식인, 하나는 비판적 지식인. 김시습은 마지막에 이제 홍산 무량사에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가 이제 이렇게 천하를 주유하면서 있다가 저기 경주 남산을 금오산이라고 부릅니다. 그 금오산에 금오산시를 초막을 짓고 1465년서부터 1472년까지 여기서 살게 됩니다. 그때 바로 지은 책이 금오산시를 지었다 그래서 금오신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오신화는 모두 5개의 단편 소설을 연작으로 이은 거죠. 만복사 접하기, 이생규장전, 취유부 벽정기, 용공부연록, 남연부 주지, 이렇게 해서 5편인데 그 중에 저포와 관련된 게 이제 바로 만복사 저폭이고, 만복사는 현재 경주 남원에 있습니다. 그 광안루에서 걸어서 한 15분, 10분 정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느냐 보면 여기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 아래쪽에 광안루가 있고요. 위쪽에 남원시청이 있고 왼쪽에 남원역이 있죠. 남원역에 내려서 한 10분, 15분 정도 가면 바로 있습니다. 여기 찾기가 엄청나게 쉽습니다. 이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바로 이 남원 만복사지를 무대로 해서 바로 만복사 저포기가 펼쳐지게 되고, 저포의 스토리텔링으로서는 중국과 우리나라를 통틀어서 가장 잘된 멋진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걸 소재로 해서 드라마를 만들어도 아마 멋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에서 10월경에 버스를 타고 남원의 광안루와 여기하고 그 다음에 구례 화엄사 그리고 홍산대첩 이성계 거기를 이렇게 일괄해서 답사 계획을 삼고 있어요. 그때 여기 남원 만복사도 갈 겁니다. 참여가 가능하신 분들은 그때 특히 저포를 하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저포의 성지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남원 만복사가 바로 저포 역사의 현장이다. 보시고 되고요. 자, 이제 만복사 저포기의 스토리텔링으로 가게 되면 그 만복사로 가는 것 중에 예전에 남원 팔경이라고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때. 그 중에 만복사로 승려들이 탁발을 하고 돌아가는 모습들이 너무나 아름다웠죠. 그래서 만복귀승이라는 그 남원 팔경이 있었는데 바로 그 길에 벽화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복귀승 벽화가 있는데 바로 거기에 만복사 저포기가 이야기를 이렇게 벽화로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운데 만복사 저포기의 전체 중에 핵심적인 요소만 뽑아서 만복사 저포기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남원유 양생자, 남원에 양생이라는 자가 있었다. 그래서 딱 3가지가 나옵니다. 조실부모,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잃었다. 조실부모.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유처실. 예, 부인을 가진 적이 없었다. 아직 가진 적이 없었다. 처실을 준 적이 없다. 그죠? 장가가지 않았다. 그 다음에 독거 사동. 절의 동쪽에 살고 있었다. 예, 독거. 자, 그래서 예전에 왜 이 어린 꼬마가 왜 절의 동쪽에 살았겠어요? 거기 가면 먹을 게 생기거든요. 승려는 되지 않았으니까 어린 승려가 됐다면 예, 절에서 먹고 살았지만 승려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절에 이렇게 시주하고 이런 사람들 일도 도와주고 절도 도와주면서 어렸을 때부터 먹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그 만복사 저기 그 부처님하고는 거의 예, 우리말로 불알 친구입니다. 예, 맨날 저기 스님하고 저기 그 거기 누워가지고 저도 예전에 그 저기 그 보훈 법주사 가면 맨날 쌍사자 석등에 가서 원장 그게 국보예요, 국보. 거기서 놀고요. 그 저기 대웅전 뒤에 거기 가면 음침하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 가서 잠자고 그랬으면 여름에 되게 시원하거든요. 예? 예. 왜냐하면 제가 그 바로 거기 보훈 법주사에 발원을 해서 저도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우리 말하면 원찰이죠. 저의 원찰이 법주사인데 아무튼 이 양생도 아마 그런 삶을 살을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대들보에 기대서 살았다 해서 양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생이 이름이 그냥 지어진 게 아니라 절간에 대들보에 기대면서 잠자고 거기서 먹고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심청전의 이름도 다 그러거든요. 심청이라는 게 뭐냐면 깊은 바다에 퉁덩 빠졌다는 뜻입니다. 예, 심자가 가라앉을 침자예요. 침몰. 성으로 쓸 때는 심이고. 그 다음에 학규라는 건 뭐냐면 벼슬을 꿈꾸다는 겁니다. 규라는 게 벼슬이고요. 물론 그분은 벼슬을 못했어요. 평생을. 그러다가 딸이 예, 봉사를 위해서 아버지를 초청하잖아요. 눈이 먼 분들을. 그래서 그때 눈이 번쩍 뜨이면서 임금님이 앞으로 눈이 먼 모든 사람들은 봉사가 얼마나 높으냐면요. 우리 그 허준 선생이 예, 의과, 의취에 합격해서 처음으로 받은 관직이 봉사예요. 그래서 우리 허준의 선생님이 허봉사예요, 허봉사. 그래서 앞으로 눈먼 사람은 장님이라 부르지 말고 봉사라고 부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봉사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그래서 합기입니다. 배우락제다 그 벼들규자. 그 이름들 다 그렇게 적었어요. 예전에 그 이렇게 어떤 전기 소설을 쓸 때는 그 주인공의 이름들 속이나 그 지역 속에 그게 다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여튼 세 가지 특징이다. 자, 이렇게 보시고. 자, 두 번째. 예, 노래를 마치는데 갑자기 공중에서 소리가 나옵니다. 이 소리는 부처님의 소리입니다. 그대 좋은 짝을 얻고자 한다면 어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걱정하느냐. 뭔가 빌어라 이놈아. 이렇게.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당신이 접보를 하면 이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부처님이 돈주한 거거든요. 아니 부처님이 이렇게 돈 줘오니까 예수님이 없어 그랬잖아요. 농담으로. 하여튼 부처님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 유명한 이제 탑돌이를 하잖아요. 젊은 청년들이. 예, 다음 날이 3월 24일이니까 이제 이때가 이제 우리 지금 역으로는 이제 4월 초파일이 오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3월 3일부터 4월 초파일 때까지 여기 와서 탑돌이를 하면서 빌어요. 그리고 정작 4월 초파일 때는 못 와요. 왜냐하면 돈 많은 사람들이 와야 되니까. 일반 사람들은 4월 초파일 전에 와서 빌어요. 그래서 이거 탑돌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탑돌이가 되는 날 이제 바로 이 만복사에 있는 이 부처님과 이 부처님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여기에 별부처님 계셔요. 이 부처님과 드디어 던집니다. 그런데 이 양생이 맨날 소매에서 저포를 꺼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제가 볼 때 양생은요, 저기 길거리에 가면 장날 있으면 사람들하고 접하면서 돈도 따고 이런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요즘 말하면 내기꾼 이렇게 추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박의 규제예요. 도박의 규제. 그래서 이제 부처님하고 부처님 한 번, 나 한 번, 부처님 한 번, 나 한 번 하는데 나오는 건 똑같지만 말은 누가 나와? 양생이 놓잖아요. 그러니까 양생이 이기죠. 당연히. 예, 부처님이 양 술법으로 말을 움직였다면 부처님하고 막상 막하했지만 부처님이 던질 때나 양생이 던질 때 던지는 것은 우연이지만 말을 놓는 것은 양생이 유리하게 놓을 수가 있죠. 그래서 양생이 이긴 겁니다. 제가 오늘 부처님과 더불어 접혼을 하고자 합니다. 부처님이 놀이를 한 게 잘못이에요. 예?
저도 부처님하고 가면 백전백승입니다. 하여튼 백전백승 아니다. 가끔 질 때도 있겠네요. 만약 제가 지면 법연을 배워서 시주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스님들한테 돈 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만약 부처님께서 지면 아름다운 여인을 얻어서 제 소원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부처님이 먼저 꼬신 거예요. 노력해라. 그랬더니 가장 자신 있는 저포로 부처님하고 노는 겁니다. 근데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부처님이 알고 내가 알으니까 속이지는 못하죠. 그래서 노는 겁니다. 놀았는데 뭐 3세판 했는지 5판 했는지 모릅니다. 양생이 이겼어요. 자, 그리고 이제 양생한테 소원을 들어주겠죠. 부처님이 졌으니까. 그런데 하나가시가 딱 들어온 거죠. 이게 이제 네 번째입니다. 하나가시가 딱 들어온 인연의 시작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저포를 이렇게 해서 이겨서 아가씨 대략 16살. 왜냐면 그때 남자는 약반은 20살이고 그 다음에 방녀는 16살이거든요. 보통. 근데 사실 정확하게 약반은 18살입니다. 18살. 18살인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남자는 7살을 계산해서 3배수해서 21세로 해서 20살이 약반이고 여성은 28. 여성은 8로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28, 16, 16살. 그러니까 대략 방년 16살입니다. 묘령이라도 부릅니다. 묘령 또는 방년. 그래서 되게 거동이 몸가짐이 곱고 아름다워서 마치 선녀 같고 하늘을 나는 천비 같았다. 그죠? 천비라는 게 선녀라는 뜻입니다. 선매 천비. 자, 드디어 이제 인연의 시작입니다. 자, 그리고 여인이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자, 필연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이 도우시고 부처님께서 돌보셔서 나는 하늘이 도운 거고 당신은 부처님 전에 서 있으니까 부처님이 도우시고 해서 고은님을 만났더니 100년 해로합시다. 드디어 이제 부부의 연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부부의 연을 맺는 모습이 이렇게 있고요. 자, 이제 거기서 인연이 맺었어요. 만복사에서 인연이 맺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집으로 들어가자. 왜냐면 인사를 하러 가야 되니까. 그러면서 그 집이 계령사입니다. 계령동, 계령동. 그 이유도 가르쳐 드릴게요. 아름다운 인연은 이미 이루어지라 낭군을 모시고 저희 집으로 돌아갈까 합니다. 양생은 기꺼이 승낙하고 아가씨의 한 손을 잡고 앞길 향해 걸어가는데 마을을 지날 때 울타리 밑에서 개들이 짖기 시작하였고 행길에도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사뭇 이상하게 짝이 없는 일은 아무도 양생이 여인을 데리고 가는 것은 보지 못했다. 귀신인 거죠. 귀신을 그 여성이 이제 양생을 데리고 이제 만복사에서 인연을 맺어서 계령동에 있는 자기 집으로. 그러니까 자기 집이 이제 무덤인 거죠. 그러니까 무덤에서 부처님이 해가지고 데려온 거죠. 그래서 둘이 만나게 한 거죠. 자, 그래서 귀신과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인연을 맺냐? 잠자면 인연이 맺어지는 거예요. 잠자면 이렇게 꿈에서 인연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제 깨서 그 여성을 따라서 이제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귀로입니다.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돌아가는 거 집으로. 자, 그래서 어딘지를 모르니까 제가 그냥 만복사에서 지금 바깥으로 나가는 여기 이제 단간지주가 있으면 이게 그 절 바깥에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사진을 여기다 놓은 겁니다. 지금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계령동에 있는 여인의 무덤으로. 자, 둘이는 함께 웃으며 또 울기도 하면서 노래도 부르고 그래서 계령동으로 갔는데 계령이라는 게 뭡니까? 편안함을 열었다는 거잖아요. 안식처란 뜻입니다. 여성은 자기 무덤으로 가서 한을 풀었고 양생은 노총각 딱지를 뗐더니 삶에 행운이 온 거죠. 그래서 10개째다가 안녕할 때 영자를 쓴 겁니다. 안녕할 영자. 그래서 안이라는 것은 내부가 편안하면 안이라고 하고요. 바깥에가 편하면 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안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안녕. 그래서 임금이 국내를 잘 다스리면 그것은 안이고요. 아니고 그다음에 외적을 치고 바깥적을 하면 그걸 영이라 그래요. 그래서 안녕이란 말이 거기서 나온 말이거든요. 하여튼 계령이니까 지금 만복사 바깥으로 갔어요. 그래서 새로운 이제 평안이 열린 겁니다. 여성의 집으로 갔으니까. 그래서 가니까 쑥밭이 들에 가득하고 한 채 아담하고 고운 집이 수려하게 서 있었다. 그리고 여인은 양생을 데리고 그리로 들어갔다. 그래서 이제 계령동에서 행복한 나날이 있는데 계령동에 집이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그 만복사에 있는 요사채를 집어 그냥 하나 놓은 겁니다. 하여튼 계령동에서 새로운 삶의 인연이 시작되는데 거기서는 하루가 1년입니다.
그래서 3일을 있었어요. 그러니까 3년을 부부의 연으로서 계룡동에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만복사 접부기에 그다음에 이제 서로 헤어질 때가 됐습니다. 여인이 이제 헤어질 때가 됐어요. 왜? 이제 연을 맺었기 때문에 한을 다 풀었기 때문에 이제 중음신으로 있는 게 아니라 요새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제 저승사자가 오시잖아요. 데려가야 되잖아요. 그 저승사자를 도망가면 중음신이 돼요. 떠돌이신. 그래서 중음신은 살려면 어디냐면 막 빗자루에다 들어가고 막 구멍남에 들어가고 동물 속에 들어가서 저승사자의 눈을 피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걔들은 잘못해가지고 영원히 거기에 깃들여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면 이제 중음신이 되는데 이제 이 여성은 이제 환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을 풀고 이제 환생하러 이제 가는 거죠. 예, 그래서 나중에 저기 중국에 남자로 태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김시습이가 속편을 쓰려고 하지 않았을까 했는데 안타깝게 속편은 안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제 부모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사위가 되려면 이제 부모를 만나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보련사. 그래서 보련이라는 게 뭐냐면 인연을 맺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은 보련사에서 이제 연꽃을 타고 환생을 하고요. 환생을 하고, 예, 이 남자는 보련사에서 드디어 이제 가족의 연을 맺는 겁니다. 여성의 부모님을 만남으로써. 그래서 여기에 부모님이 제사를 지내러 올 것이다. 그래서 예, 저를 버리시지 않는다면 길에서 기다렸다가 예, 저희 부모님을 꼭 만나달라 이렇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둘이 이제 이별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양생이 드디어 이제 그 제사를 지내 보련사로 제를 지내러 오는 그 여인의 부모님 앞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물어봤더니 드디어 자기 딸과 연을 맺은 사위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감동하면서 한참 뒤에 묻기를 나에게는 딸에게 이렇게 했었는데 바로 그대로구나 하면서 사위로 인정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여성은 이제 보련사에서 연꽃을 타고 새로운 이제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절이 있냐면 청년사, 홍년사, 백년사. 천년에 덕을 쌓으면 나중에 청년에서 푸른 연꽃에서 태어나고요. 그 다음에 2000년에 인연을 쌓으면 홍년에서 태어나고요. 3000년에 공덕을 쌓으면 백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백년에서 태어나면 그 불교의 가장 고상한 하늘에서 태어나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연자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 홍년사, 청년사, 백년사가 있으면 그거라고 보면 돼요. 우리 저기 그 장승 같은 백년사 있죠? 제가 이렇게 좋아했던 지선 스님이 바로 백년사에 계시는데 바로 그 백년사가 그런 거고요. 우리나라 서울의 홍년사, 청년사가 다 거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3000년, 3000세, 1000세, 2000세, 3000세의 연을 맺으면 영원한 이제 그 하늘나라에 극락세계에 온다는. 그래서 이 보련은 그런 걸 다 합한 겁니다. 청년, 홍년, 백년 이렇게. 그리고 이 백년에서 태어나면 어떤 고통도 없이 새로운 땅에 태어나려 해서 그런 종교가 바로 백년교. 우리가 홍건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백년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또 우리 심청이 인당수에 빠졌을 때 다시 태어날 때도 연꽃에 태어나죠. 그래서 연꽃이 이렇게 해서 보련사가 나오는 겁니다. 이 여성이 정말 좋은 낭군을 만나서 이제 새로운 사회로 환생하는 것을 이렇게 보련사로. 그리고 김미습이 그걸 잘 알아요. 그래서 김미습도 유교적 현실주의에서 마지막에 결국에는 스님이 되시고 무량사에서 마지막에 삶을 걷게 됩니다. 경주 남산에서도 있었고요. 용장사로 그 꼭대기에. 그래서 김시습은 불교도 깊은 연을 맺고 불교에 대한 깊이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 이렇게 계룡동이라든지 보련사라든지 만복사라든지 다 이름 좋잖아요. 만복. 의미가 여기서 여자도 만복을 얻는 거고 양생도 만복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계룡동에 가서 편안하게 살다가 보련사에 가서 둘 다 좋은 세상으로 가게 되는 그러한 기승전결이 있는 아주 전형적인 그 드라마 같은 소설입니다. 자, 저가에 만나가고 자 이제 완전한 이별을 합니다. 장례를 지낸 후에 여성은 이제 보련사를 통해서 이미 이제 좋은 그 극락왕생을 했고요. 그래서 다른 세상에 이제 태어나는 거고 그리고 이때 이제 장인 장모로부터 처가로부터 받은 토지와 가옥을 다 팔아서 이제 절간으로 가서 연달아 자기 부인의 극락왕생을 빌은 거죠. 참 이 정도 남자면 괜찮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정도면 논밭 팔아가지고 재취를 하고
예? 나쁜 놈으로도 살 수가 있는데 정말 그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는 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올리고 이제 예,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이제 마지막 벽화가 나와 있습니다. 예, 이게 마지막 기입니다. 만복설의 마지막 구절. 예, 양생은 그 후 다시 결혼하지 않았다. 얼마나 그 일편단심입니까? 이런 남자 아니죠? 부인이 돌아가시면서 서방님한테 나를 잊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장가를 드시고 하는 게 좋은 부인 아닌가요? 아닌가? 저도 죽으면 그렇게 되는데 나를 잊고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잘 살으라고. 하여튼 이분은 다시 결혼하지 않고 이제 지리산에 들어가서 약초를 캐면서 살았다 그래요. 예, 그래서 예, 아마 이때 지리산에 그것이 아마 청학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리고 예, 그분의 예, 죽음, 그 후의 생은 알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우리가 보는 만복사 접호기의 예, 큰 장면들입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만복사 접호기의 내용은 거의 다 흐름으로 파악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남았습니다. 그게 뭐냐? 남은 만복사를 우리는 접호 유적관, 이건 이제 남원시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남원시에서 여기서 접호 대회도 열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접호 대회 열을 때 갔던 것이 바둑판식 접호였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걸 복원했다고 하니까 남원시에서 학술대회도 했습니다. 사실은 접호 학술대회도. 그런데 남원에서는 뭔가 근거가 좀 없다고 보셨어요. 그래서 그 담당 직접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접호를 복원한 접호를 세트로 해서 납품을 했고요. 2점을 납품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교육관으로 하자고 한참 얘기했는데 코로나19가 딱 터지면서 거기 담당이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6월 1일 날 이제 거기 선거가 있으니까 그때 남원시장이 새로 바뀌면 공식적으로 제안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할지 다른 단체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남원 쪽으로 서울하고 연결되기가 쉽지 않아서. 그래서 만일 남원 쪽에 괜찮은 데 있다면 우리 것을 복원한 것을 그쪽에다 주고 우리는 그 풍납토성을 집중하면 되죠. 그러면 이 복원된 접호가 2군데서 그래서 이거 하시는 분 중에 우리 전통놀이학교 남원 지부를 설립하신다 그러면 우리 전통놀이 선생님 계시거든요. 교장 선생님. 이렇게 하면 아마 우리가 이렇게 독점하는 걸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복원을 했고 알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서울에 있는 풍납토성에서 중심적으로 하고 이 복원한 걸 계속 알리는 게 목적이고 남원에서 정말 남원의 접호를 하나의 남원의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접호를 정말 보급하고 알리려면 남원에 있는 분들이 하셔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우리 나중에 우리 전통놀이 학교 오시면 우리 여기 전통놀이 학교 교장 선생님과 저와 만나서 또 우리 회원들도 많으니까요. 그래서 남원에 자리를 잡은 분이 이걸 계승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통놀이 TV를 만들었어요. 따로 다른 채널에서 하려고 했는데 전통놀이를 이제 오징어 게임 2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통놀이에 대한 관심도와 이게 있을 것 같아서 전통놀이 TV를 만들어서 주로 학술적이고 뭐 역사, 문화, 기원, 놀이 방법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전통놀이 TV에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에 많이 오셔서 좀 구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전부 이렇게 현장에서 활동한 겁니다. 이렇게 활동한 모습들을 이렇게 찍은 거고요. 자, 그래서 전통놀이 TV에 오셔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제3강 접호의 국내 문헌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